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황병준입니다. 정부 관세협상단이 미 상무장관을 만나 막판 협상을 벌였습니다. 최대 쟁점인 3,500억 달러 투자 방식을 놓고 이견을 조율한 걸로 전해졌는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며 추가 협상이 남았음을 시사했습니다. 오현주 기자입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미국 워싱턴 상무부 청사에서 러트닉 상무장관을 엿새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양측은 2시간가량 막판 협상을 벌였습니다. 협상 직후 김 실장은 일부 진전이 있었다면서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며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았음을 내비쳤습니다. 추가로 한두 가지 더 아직까지 양국의 입장이 팽팽하게 이렇게 대립하는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우리 국익에 맞는 그런 타결안을 만들기 위해서 최대 쟁점은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의 현금 비율과 지급 기간입니다. 미국이 전액을 한 번에 투자해야 한다는 당초 입장에서는 한 발 물러섰지만 대부분 현금으로 투자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 중입니다. 협상단은 우리 외환시장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연간 200억 달러 정도가 최대치라는 점을 강조하며 10년 안팎의 장기 분할 투자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투자처 선정 권한이나 이익 배분 방식을 두고도 협상을 벌인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와 관련된 가버넌스 그리고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에 어떻게 손실을 부담하는가에 대해서 여전히 저는 쟁점이 남아있지 않나. 김 실장은 다음 주 열리는 에이펙이 중요한 계기라며 개최 전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오늘은 국회 상임위 11곳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합니다. 그중 행정안전위원회는 서울시청에서 국감을 여는데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출석하기로 해 오세훈 시장과 게이트 연루 의혹을 놓고 대면 공방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변정현 기자입니다. 명태균 씨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오세훈 서울시장으로부터 여론조사 요청을 받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제 사랑하는 아내와 여식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오세훈이를 잡으러 차원에서 서울까지 왔습니다. 오 시장은 당시 명 씨로부터 미공표 여론조사 13건을 제공받은 뒤 후원자인 사업가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의혹을 받는데 명 씨 주장은 허위라는 입장입니다. 한 사기꾼이 물건 팔러 왔다가 실패하고 쫓겨난 거예요. 이제 거기에 알겠습니다. 앙심을 품고 상당한 악담과 저주와 자기 딴에는 저한테 해코지를 한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에선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의혹 중심에 있는 명 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오 시장과 대면할 예정입니다. 두 사람 주장이 상반되는 만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데 민주당은 오 시장을 둘러싼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을 집중 추궁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내일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오세훈, 명태균 게이트의 진실을 밝히는 문을 열고 특검 수사로 그 진실을 완성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서울시 국감에선 명태균 게이트 연루 의혹 외에도 정시군항 열흘 만에 중단된 한강버스 사업 등이 도마에 오를 전망입니다. TV조선 변정현입니다. 네, 최민희 국회 과방위 위원장이 자신에 대한 보도를 문제 삼아 MBC 보도본부장을 국감장에서 퇴장시킨 뒤 양측의 충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감 2주차 의원들이 본인이나 지역구 문제를 의제로 삼는 사례가 잦아지면서 국감이 아니라 사감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흘 전 MBC 업무보고에서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은 자신에 대한 MBC 보도를 문제 삼았습니다. 박장호 MBC 보도본부장이 개별 보도 사안에 대한 질의는 부적절하다고 하자 최 위원장은 박 본부장을 퇴장시켰습니다. 이후 MBC 기자회가 언론의 자유에 대한 위협으로 비칠 수 있으며 권력기관이 언론을 위압하거나 간섭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크다고 성명을 냈습니다. 그러자 최 위원장은 MBC의 친국민의힘 편파 보도가 언론 자유냐며 국힘 행태는 한마디 지적도 못하면서 무슨 언론 자유 운운하느냐고 맞받았습니다. 정치권 안팎에선 이를 놓고 최 위원장이 개인 분풀이성 제재를 했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비슷한 논란은 2주차 국감 내내 이어졌습니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과거 자신을 기소했던 송강 광주고검장에게 사과를 요구했고 지금이라도
그 검찰 수사가 잘못됐습니다. 사과드리고 사퇴해야 됩니다. 같은 당 전현희 의원도 과거 권익위원장 재임 시절 본인에 대한 감사와 관련해 감사원장을 다그쳤습니다. 감사원장, 저한테 사과할 의사 없습니까? 전문가들 사이에선 일부 의원이 강성 지지층 어필 등 국감을 사유화한다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시 전역이 3중 규제를 받게 되자 서울 15개 구청장이 사유재산 침해라면서 토호제 철회 요구에 나섰습니다. 기초지자체장들이 정부 부동산 대책에 집단 반대 의견을 낸 건 처음인데 민주당 소속 10개 구청장들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구자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4년 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서울의 한 재개발 구역입니다. 한 공인중개사는 규제 이후 부동산 거래가 아예 끊겼다고 말합니다. 집값이 올라간다고 해서 토어제가 시작하기 직전에 막 다 보류됐어요. 손님이 거의 없다고 봐요. 토어제로 실거주 의무가 생기면서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는 것도 힘들어졌습니다.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재건축 재개발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공급이 원하는 만큼 이루어지지 않겠죠. 지역에서는 분담금 상승 등으로 재개발에 속도를 내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서울시 전역으로 토어제가 확대되면서 신규 주택 공급에도 차질이 빚어질까 15개 자치구청장들은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아무런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서울시 전체를 규제 지역으로 지정하여 지방자치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자유민주주의 근간인 사유재산을 과도하게 침해했습니다. 기초지자체장들이 부동산 대책에 집단 반대 의견을 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성북과 노원, 관악 등 민주당 소속 구청장 10명은 참여하지 않았는데 이들은 구청장협의회 의견에 동의하지 않거나 응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네, 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치권이 부동산 정책을 놓고 전면전에 돌입한 모습입니다. 여야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당의 최고위원이자 국토위원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저희 여당은 더욱 겸허히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책임 있는 자세로 국정을 바로 세워나가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여당 원내대표부터 국토부 차관까지 정작 자신들은 갭 투자의 사다리를 밟아 부를 축적하고 주요 지역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에게 나는 되고 너는 안 된다며 윽박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집 사려고 하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다. 돈 모았다가 집값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 기회는 또 오지 않겠냐? 이 말을 해서 그야말로 여론의 질타를 받은 이상경 국토부 차관인데 이 발언에 대해서 민주당 지도부가 사과를 했습니다. 말은 그러니까 장관도 아니고 차관이 했는데 민주당 지도부가 사과를 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정부와 여당은 어쨌든 한 몸으로 움직이고 또 집권 당이기 때문에 또 책임감 있는 모습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 장관도 아니고 차관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이 차관의 발언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화가 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국민들이 화가 나신 이유가 뭘 좀 잘 모르고 그런다고 하면 저희가 차분하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건 그런 상황이 아니라 이 차관의 발언이 잘못됐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사과를 드리는 것이 저는 집권 여당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 11호 정책 같은 경우는 집값이 막 폭등을 하려고 하니까 일시적으로 좀 붙잡아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모든 정책이라는 게 이게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고 또 그러는 과정 속에서 아무래도 주택을 구매하시려고 계획을 하셨던 국민들에게는 어쨌든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런 분들에게 뭐 집값 떨어지면 사라는 것은 우리 어렸을 때 공부 열심히 하면 좋은 대학 간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거를? 그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차관이 본인 저처럼 집이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본인은 집이 있으면서 이런 말을 해버리니까 국민들이 화가 나신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민주당에서는 마땅히
대신해서 사과드리는 게 맞고 또 차관도 여기에 대해서 적절한 해명과 사과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자,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상경 차관 말대로 돈 모아서 집 살려면 200년 동안 모아야 된다. 제발 국민들 속 터지는 소리 좀 하지 마시라라고 맹비판을 하고 있어요. 이상경 차관의 단순히 말만이 문제가 아니지 예. 않습니까? 지금 이 정책 자체가 근본적으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10.15 부동산 대책은 대출을 막아놓고 주거의 이동성까지 극히 제한시켰기 때문에 이미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사를 가기 위해서 내 집을 팔고 새로운 집을 사려고 해도 살 수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내 집을 팔지도 않겠죠? 당연히 매매 시장에 매물이 적게 나옵니다. 그러다가 어쩌다 한 번씩 매물이 나오면 이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의 매매 수요를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그 희소한 매물들이 시세를 끌어올리면서 상승을 견인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지금 갭 투자라고 하는 것은 물론 집값을 끌어올리는 요소도 되지만은 전세 시장에서는 공급자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갭 투자에 의한 전세 물량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전세가도 동반 상승을 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매매도 오르고 전세도 오르고 그다음에 전세도 못 구해서 월세까지 오르는 상황이 되면 국민들이 꿈과 희망이 없어집니다. 모든 국민이 서울에 아파트를 가질 수는 없지만 모든 국민이 서울에 아파트를 가질 수 있다는 꿈과 희망은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예. 그것을 빼앗은 정책이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 정말 나라가 망할 수 있습니다. 이상경 차관의 말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 잘못된 정책을 빨리 되돌려야 되고 정부 여당 스스로 이것을 되돌리지 못한다면 국민들께서 결국 못 사겠다 갈아보자. 1956년에 못 살겠다 갈아보자가 아니라 2026년 또는 28년 판에 못 사겠다 갈아보자. 못 사겠다. 그렇습니다. 못 사겠다 갈아보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마 이걸 바꾸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 여당 입장에선 11호 대책 시행된 지 뭐 일주일 조금 넘었으니까 제대로 된 효과가 나올 때까지 좀 차분히 기다려달라라는 입장일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이 와중에 보유세 인상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당 입장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약간 혼란스러운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저희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 강남 내 그리고 서울에 유휴부지를 좀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유휴부지를 찾아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공급 대책을 마련하면은 어쨌든 간에 일부의 공급에 대한 어떤 수요가 해소가 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좀 노력을 하고 있고 그 차원에서 연말까지 세부적인 공급 계획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몇 가구를 언제까지 공급하겠다라고 연말까지 계획을 세운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보유세라는 카드를 꺼내기에는 너무 이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이제 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가지고 국민의힘과 민주당 둘 다 이구동성으로 의견이 일치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공급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저희 민주당이나 정부가 이 공급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건 나중에 또 상황이 변하면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성준 의원 같은 경우는 과거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이게 정책이라는 게 찔끔찔끔 자주자주 계속 나오다 보니까 예. 시장을 리딩하지 못하고 계속 따라가는 계속 뭐 이 구멍 뚫린 곳을 막는 땜질식이었다고 생각을 해서 한 번에 많은 것을 과감하게 할 때라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으나 뭐 물론 이제 민주당 내에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예. 어쨌든 정부와 여당은 아직 보유세를 생각하고 있지 않다. 이것은 명백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차분하게 기다리기에는 민주당 내에서 좀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국민들이 보시기에 어떨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혼란스럽죠. 특히나 정책 당국자들의 메시지도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예를 들면은 구윤철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에 이번 주 월요일 조간에 어떤 말이 보도됐습니까? 50억 아파트에 보유세 5천만 원 물리면 못 버틸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작 본인이 50억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개포동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보유하게 됐냐면 경매를 통해서 8억 9,100만 원의 낙찰을 받아서 예. 문재인 정부 때 기재부 2차관을 하던 시절에 대통령이 살지 않는 집은 팔아라. 라고 했는데 본인이 그 개포동 주공 아파트에 안 살면서도 안 팔았어요. 당시에 재건축 조합원 지위 이전이 안 된다고 주장을 했지만은 실제로는 사업 시행 인가 후 3년 이내 착공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팔 수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시세가 45억 원 정도 된다고 하는 아파트를 지켜낸 겁니다. 그러면은 그분이 만약에 본인의 아파트 50억 원이 됐을 때 보유세 1년에 5천만 원 내면 팔겠습니까?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문재인 정부의 주요 부동산 정책 담당자들이 저렇게 본인들은 고가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데 강남이나 기타 요충지에 있는 본인의 아파트들을 팔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보유세 이야기를 입에 올리면서 또
또다시 정책 혼선을 줬는데 정말 우리 국민들께서 언제까지 이렇게 널뛰게 하는 부동산 정책을 봐야 되는가 정말 예측 가능성이 없는 나라에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 15개 구청장들이 정부의 11호 부동산 대책 철회를 주장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시 자치구청장들은 부동산 시정을 왜곡하고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며 주민 불편을 가중시키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철회하거나 최소화하고 정부와 서울시 자치구 정책협의회를 구성해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규제 지역은 서울 전역이 다 묶였는데 민주당 구청장들은 빠졌어요? 그렇습니다. 민주당 10개 구청장들이 저기에 동참하지 않은 것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인데요. 과연 자신들의 구민들 목소리를 듣고 그 의견과 민의에 따라서 불참하게 된 것인지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그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한꺼번에 묶인 지역 중에서 대표적으로 금천구, 강북구, 관악구, 구로구, 중랑구, 강서구 이런 곳들은요. 약 3년 전, 그러니까 2022년 말과 비교했을 때 아직까지 주택 가격이 더 내려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런 지역까지 허가 구역으로 묶으면서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맞느냐? 오히려 그 지역 구청장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될 일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공천 때문에 민주당 공천권자의 눈치를 봤거나 혹은 민주당 강성당원들의 눈치를 보면서 오히려 구민들의 의견은 뒷전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국감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일부 의원들의 부적절한 행위가 논란이 되면서 국감을 사유화하고 있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양자역학을 공부하느라 딸 결혼식을 못 챙겼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말 비겁한 별명이에요. 국감을 진행하려면 축의금 받은 거 피감 기관 또 관련 기관으로부터 받은 거 다 토해내고. 제가 긁혔습니다. 저는 기업이나 피감 기관에게 청첩장을 전달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딸은 고등학교 때 제가 국회의원에 출마하면서 너무 많은 매도를 당해서 심리 상담을 오래 받았습니다. 최재 감사원장, 저에 대한 감사가 13개 혐의가 모두 검찰에서 완전히 무혐의로 최종 무혐의 결정됐습니다. 감사원장, 저한테 사과할 의사 없습니까? 주의 나간 것도 있고. 사과할 의사 있느냐 물었습니다. 사과할 의사 있습니까? 사과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번 여기 사심자에 관련돼서 한번 견해를 한번 밝혀봐 주시죠. 뭐 하시는 거예요? 세고법원이 오늘 뭐야 열심히 방송했지. 조용히 하세요. 왜 질의 중에 왜 고함을 지르십니까? 두 분 다 퇴장하십시오. 더 이상 회의 진행이 불가능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저희가 마지막 장면부터 좀 얘기를 해보면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주진우 의원이 얘기할 때 이렇게 기대서 계속 쳐다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본인은 경청했다는 설명인데 이게 경청을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 건지는 옆에 계신 분이 가장 잘 알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느껴지세요?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부담스럽죠. 누가 봐도 이제 명백하게 이거는 방해를 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좀 잘못된 거라고 분명히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모든 일에는 인과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혁진 의원 말로는 본인이 질의를 할 때 옆에서 그 주진우 의원이 계속해서 뭐 안 좋은 얘기를 했다고 해서 본인도 그런 것 같은데 이런 모습은 좀 둘 다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국감장에서의 어떤 태도, 상대 의원에 대한 예의에 대한 문제인 건데 지금 최민희 과방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어떤 사감, 그러니까 개인적인 감정을 여러 차례 좀 드러내면서 또 언론사 보도본부장을 퇴장시킨 조치를 놓고 후폭풍이 좀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제가 최민희 의원뿐만이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이 주도하는 국정감사를 보면서 떠오르는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 김지훈 감독이 만들고 이병헌 배우 그리고 김영철 배우가 나온 달콤한 인생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죠. 거기 보면은 이제 이병헌 씨가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김영철 씨한테 가서 말해봐요. 나한테 왜 그랬어요? 라고 하는 대사랍니다. 자, 지금 보세요. 최민희 의원, 본인에 대해서 비판적인 보도를 한 MBC 보도본부장을 국정감사장에 앉혀놓고 과방위원장 지위에서 질의를 하고 퇴장을 시킵니다. 그다음에 앞서 영상에도 나왔습니다만 전현희 의원, 본인을 감사했던 최재 감사원장에게 사과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달콤한 인생이라는 영화를 보면요. 사과해라.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대사도 나와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공천을 받아서 국회의원이 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앉혀놓고 왜 우리 대통령에게 유죄 판결했느냐라고 따지는 것은 정상입니까? 이 모든 것들이요. 결국 국정감사의 사유화
국회 권력의 사유화라고 하는 하나의 키워드로 요약이 되거든요. 이 도가 너무 지나칩니다. 지금 아마도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압도적인 의회 권력을 등에 업고 달콤한 인생을 살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국민들께서는 저런 장면을 보면서 이제는 국회를 개혁해야 되겠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권력은 유한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윤 의원도 지금 국감자를 빌어서 자신의 어떤 사적인 과거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단히 부적절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국정감사장이 각자 본인이 수사를 받았거나 감사를 받았거나 혹은 당대표가 재판을 받았거나 이런 케이스들에 대해서 분풀이를 하는 장으로 변질되고 있는 겁니다. 과연 이런 압도적인 국회 권력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맞는가 국민적인 의문이 커지고 있다고 봅니다. 네, 국감이 사감이 됐다. 국감장이 어떤 정치 예능 촬영장으로 변질됐다라는 지적 정치권이 잘 새겨드려야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민중기 특검이 판사 시절 비슷한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 엄벌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상장 폐지 직전 절묘한 타이밍에 본인 주식을 전량 처분한 이듬해였는데 허위 공시로 상장 폐지돼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힌 동창회사와 닮은 꼴 경영진을 질타한 겁니다. 어떤 재판이었는지 곽승환 기자가 설명합니다. 2000년 닷컴 투자 열풍 속 5개월 만에 180배 넘는 주가 폭등과 폭락 이후 상장 폐지 운명을 맞았던 벤처업체 리타워텍 주가 조작 사건. 당시 경영진은 거액의 외자 유치와 투자 계획 등을 허위로 공시하며 주가를 띄우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보유 주식을 팔아치워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10년 회계법인이 분식회계 정황을 포착한 직후 연 매출 10배가 넘는 수출 계약 체결을 공시해 주가를 끌어올린 뒤 차명 주식을 팔아치운 네오세미테크 경영진 행태와 유사합니다. 리타워텍 상장 폐지로 기업 매각 대금 대신 받은 주식이 휴지 조각이 됐다며 피해 주주가 경영진을 상대로 5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습니다. 배상 의무가 없다던 1심 판결이 2심에서 뒤집어졌는데 당시 항소심 재판장이 민중기 현 특검이었습니다. 민특검은 당시 피고들은 주식 취득으로 엄청난 이득을 봤지만 원고를 비롯한 대부분 투자자들은 많은 손해를 봤다고 질타했습니다. 이 판결 선고 시점은 2011년 9월로 민특검이 네오세미테크 주식을 처분한 바로 이듬해였습니다. 민특검 측은 두 차례 내놓은 기존 입장문 외에 추가로 밝힐 입장은 없다고 했습니다. TV조선 곽승환입니다. 네, 3년 전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체포될 당시에 김 전 부원장 변호사가 대통령실 김현지 제1부속실장에게 수사 상황을 보고한 사실을 법정에서 사실상 시인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 수사 과정 개입 정황 논란에 이어서 김 실장이 이 대통령 측근들의 수사와 재판을 챙긴 정황이 2건으로 늘어난 겁니다. 한송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022년 10월 민주당 당직자들이 당산의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막아섭니다. 검찰은 물러나라! 검찰은 같은 날 대장동 등 민간 사업자들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체포하고 자택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후 김 전 부원장 재판의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대선 캠프 관계자들이 기소됐는데 지난 1월 열린 재판에서 김 전 부원장 측 변호인이 체포와 압수수색 과정을 김현지 실장에게 보고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증인으로 나온 김 전 부원장 측 이상호 변호사가 김 실장에게 보낸 압수수색 상황 전달 메시지를 증거로 제시하며 2분 뒤 체포영장을 찍어서 보내준 사실이 있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이 변호사가 변론과 관련된 것이라며 증언을 거부하자 검찰은 압수수색 상황을 김 실장을 통해 민주당에 알려줘야겠다고 생각했다는 이 변호사 진술도 제시했습니다. 이에 이 변호사는 민주당이 직장이었으니까 거기도 알아야 되지 않나 생각했다며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김 실장에게 보낸 이유에 대해선 다른 사람을 잘 모른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김 실장과 이 변호사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고발한 상태입니다. 조은석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구속영장을 유출했다며 대대적으로 언론에 밝히고 변호사를
피의자로 수사했습니다. 같은 잣대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 변호사는 아직 재판 중이라 드릴 말씀이 없다는 입장만 밝혔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화제가 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이슈 시간입니다. 네, 정혁진 변호사, 양태정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국민의힘이 주식 투자 의혹, 강압 수사 의혹과 관련해 민중기 특별검사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야당 입장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거래 정지 직전에 이것을 팔아치우면서 30배 이상의 수익을 챙겼습니다. 내부자 이 정보를 이용해서 이익을 취한 것입니다. 이익을 취득하고 빠졌다는 그런 얘기가 전해지자 이때 이 피해자들은 흥분하고 있습니다. 이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울분을 토하고 있습니다. 사퇴를 하고 수사를 받아야 합니다. 지금 이 공소시효가 좀 논란인데 네. 15년이라고 본다고 해도 지금 2025년이면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분석도 있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거 타임라인을 좀 한번 예. 찾아봐야 되는데요. 민특검이 네오세미테크에 투자한 시점이 2008년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네오세미테크가 상장사가 아니었어요. 예. 그런데 언제 상장이 됐냐? 2009년 그 다음에 네. 6월 16일에 상장이 됐는데 이게 우회 상장이에요. 예. 백도어 리스팅이라고 해가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10년에 3월에 주가가 폭등하게 되는데 왜 폭등하느냐? 중국에 있는 기업과 2천억이 넘는 계약을 맺었다. 이러니까 주가가 확 올랐는데 그게 3월 2일이었거든요. 그런데 3월 24일에 거래 정지가 됐어요. 왜 예. 거래 정지가 됐냐? 그 회사가 분식회계다. 그렇기 때문에 회계법인에서 거래 거절한다. 감사 의견을 거절한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급박하게 이루어진 그런 사실인데 네. 민특검은 이 네오세미테크가 상장되기 전에 이 주식을 취득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는요. 언제 상장될지를 알 수가 없는 때였어요. 왜냐하면 이게 백도어 리스팅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공교롭게도 거래 정지가 되기 직전에 매도해서 그 손실을 피하고 오히려 큰 이익을 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공교롭게도 이 회사의 대표 오모 씨는 민특검하고 대전고등학교 서울대 동기입니다. 예. 오 대표는 서울대 공대 나왔지만 어쨌든 고등학교 동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뭔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의심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자본시장법 위반이나 심지어 이게 그 당시에는 고등법원 부장판사였기 때문에 이게 뇌물죄가 아니냐 이런 의심까지 할 수 있는데 조금 전에 앵커가 공소시효 말씀하셨지만 예.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 사형은 공소시효가 25년이고요. 무기징역은 15년이고 기타는 10년입니다. 이게 좀 다르지만 예. 그렇기 때문에 사형이 아닌 이상은 공소시효가 끝났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형사소송법 253조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공범이 네. 있을 때는 공범에 대한 재판이 확정될 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고 되어 있는데 대법원에서 이 오 대표에 대한 재판이 판결이 확정된 시점은 2016년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아직 2025년이니까 수사할 시간은 어느 정도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들고요. 의지만 있다라고 하면은 수사했는데 공범 관계가 없다. 그러면 그때 가서 아무리 혐의가 있어도 공소시효가 도과됐기 때문에 기소 못한다. 이렇게 할지언정 지금은 수사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의혹이 이어지고 있지만 민특검 위법은 없었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또 쟁점이 되는 부분이죠. 매도 시점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설령 이제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하더라도 이런 거는 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사안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사실 민중기 특검이 좀 더 좀 구체적인 해명 내지는 사과 그리고 이제 어떻게 취득하게 되고 어떻게 매도하게 됐는지에 대한 좀 소명을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거의 한 7천 명 가까운 이제 투자자 주주들이 그렇죠. 4천억 넘는 피해를 본 사건이기 때문에 예. 그에 대한 국민적인 공분도 굉장히 클 거고. 사실 그렇긴 하지만 당시에 이미 네오세미테크 대표가 이제 형사 사건을 통해서 이제 판결로 유죄까지 확정이 되는데 그 과정에서 검찰이 수사를 하면서 만약 민중기 특검이 공범 내지는 미공개 정보 취득 같은 걸로 이제 불법을 저지른 게 있었다고 하면은 수사의 대상이 됐을 거로 생각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온 정황만으로 민중기 특검이 범죄를 저질렀다. 그래서 특검에서 당장 물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그 자체로 좀 정치적 공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수사 결과는 좀 지켜봐야 될 걸로 보이지만 전 최소한 민특검이 좀 더 구체적인 소명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저희 TV조선 취재에 따르면요. 민중기 특검이 판사 시절에 비슷한 주가 조작 사건 관련에 대해서 엄벌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게 시기가 자신의 본인 주식을 전량 매던 이듬해였다고 해요. 어떻게 보십니까? 여기에는요, 결국은 두 명의 민중기가 있는 거예요. 판사로서, 고등법원 부장판사로서의 민중기가 있고 투자자로서의 민중기가 있는 겁니다. 판사 민중기는요, 지극히 정상적인 그러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모든 판사들이 굉장히 질책을 하면서 중형을 선고를 합니다. 예컨대 네오세미테크 관련해가지고 몇 명이 피해를 받느냐? 7,000명 피해를 봤어요. 피해를 얼마를 받느냐? 4천억 손실을 봤어요. 1인당 3천만 원이 넘는 손해를 갖다 봤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2010년이에요. 2025년도 아니고 15년 전에 3천만 원이면 지금 한번 억대 단위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죄에 대해서 질책하면서 중형을 내리는 것은 판사 민중기로서는 당연한 건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민중기는 투자자 민중기가 있다는 거죠. 투자자 민중기는요, 판사고 뭐고 간에 나는 어쨌든 내가 투자를 했고 수익을 극대화해야 된다. 이런 태도를 지녔던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을 지금 받고 있고, 더군다나 김건희 특검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이니까 만약에 이런 사람들의 오해가 오해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밝혀야 되는 거 아닌가. 전 양 변호사님 말씀처럼 민중기 특검이 적극적으로 언제 어떻게 이걸 갖다 취득했고 어떻게 매도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좀 신뢰도, 특검의 신뢰도까지도 좀 지적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양평군 공무원 강압수사 의혹과 관련해서 특검이 내부 감찰을 진행하고 있지만 자체 감찰 신뢰하기 어렵다 지적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뭐 이미 그 앞서 화면에 나온 것처럼 국민의힘에서도 고발도 했고 그 외에 뭐 유가족 측에서도 이미 아마 이제 고발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는 뭐 내부 감찰뿐만 아니라 이제 외부 수사기관이 결국 수사를 해야 되는 사안으로 보이긴 하고요. 전 사실 이제 3대 특검 중에서 유독 이렇게 김건희 특검, 민중기 특검에서만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는 것이 좀 이제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모습이 있고요. 왜냐하면은 결국 뭐 이런 일들이 계속 나타남으로써 이제 수사 자체의 신뢰 내지는 뭐 그걸 통한 기소, 그리고 과연 이 제대로 그걸 통한 재판이 제대로 진행될 것이냐라는 국민적인 우려가 있어서 이에 대해서는 뭐 민중기 특검 내부적으로 뭐 물론 불법이 있다고 밝혀진 건 아니지만 좀 이런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좀 내부 기강이라든가 좀 그런 단속을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과연 강압 수사가 있었는지에 따라서 대해서는 당시 뭐 변호인도 없었고 또 이제 당시 뭐 영상을 촬영한 것도 없기 때문에 결국 그 자리에 참여했던 이제 수사관들의 진술만을 의존해서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아마 그거는 결국 이제 수사기관이 뭐 어떻게 수사 결과를 낼지를 지켜봐야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캄보디아 관련 소식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캄보디아에서 대학생을 살해한 주범이 2년 전에 서울 강남학원가 마약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관련 이야기 먼저 들어보시죠. 정보 역량을 총가동해서 8일 만에 범죄 주범을 확정지었습니다. 현재 범죄의 주범을 추적 중에 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 범죄 주범은 2023년 강남 학원가 마약 사건의 총책으로 캄보디아에서 검거된 리 모 씨의 공범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인 대학생을 살해한 캄보디아 사건의 주범이 대치동 마약 사건의 공범이었던 거예요. 충격적입니다. 이게 2023년 재작년 4월에 있었던 건데요. 강남 학원가에서 마약 음료가 이렇게 막 퍼졌다가 그게 굉장히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사건이 마약도 마약이지만 그 대상이 우리나라 청소년들, 중고등 학생이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이 컸었는데 그런데 그 총책을 잡았어요. 언제 잡았냐면 2024년 작년 4월 16일에 그 총책을 잡았는데 어디에서 잡았냐면 캄보디아에서 잡았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누구냐? 30대 중국 동포, 쉽게 말하면 조선족이었다는 이야기인 거죠. 근데 어떻게 잡았냐면 그 사람이 한국에서 수사망이 좁혀지니까 캄보디아로 도망을 갔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정원에서 주도해가지고 아시아 마약 정보 협력체라고 하는 걸 구성을 했어요. 거기에 어떤 나라들이 그 소속이 됐냐면 캄보디아, 라오스, 필리핀, 베트남 그리고 태국까지 우리나라 국정원이 주도해서 이런 협력체를 통해 가지고 그 총책을 잡는 개가를 갖다 딱 일으켰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잡힌 게 작년 4월 16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요번에 우리나라 대학생 살해 사건에 아주 중요한 핵심 가담자 중에 하나였다. 이런 거 아니었겠습니까? 저는 이것도 놀랍지만 가장 의문이 드는 거는요. 제가 신문 기사를 보니까 그 사람이 작년 4월 16일에 검거가 됐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검거가 된 사람이 어떻게 우리나라 대학생을 올해
다시 또 살해할 수가 있었는가? 그렇다라고 하면 과연 캄보디아 수사기관을 경찰을 우리나라가 믿을 수 있는가? 이런 것까지 좀 종합적으로 우리 정부에서 대응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 듭니다. 네, 그런데 이제 국정원에 따르면요,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 한국인 최대 2,000명에 달할 것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거기에 있는 2,000명,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상당한 숫자죠. 그 2,000명, 국정원 보고에 의하면 거의 2,000명에 달한다고 하고, 그리고 그분들 대부분이 뭐 이제 뭐 로맨스 스캠이라든가 보이스피싱 여러 이런 범죄로 다 연루가 돼 있다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런 캄보디아 경찰청이 지난 6월, 7월 2달 동안에만 뭐 2,000명 넘게 검거를 했는데 그 중에서 한국인이 한 57명 정도 나온 걸로 밝혀져 있고요. 그 외에도 지금 사실 밝혀지지 않은 한국인들이 그 상당수, 물론 그중에 피해자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 피해자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사람들을 계속 방치하게 되면 계속된 이제 우리나라 한국인 피해자들이 발생하게 되고 또 경제적 피해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전 빨리 캄보디아 당국과 우리가 공조를 해서 코리아 데스크 설치가 조속히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인천에서 만취한 승객이 시내버스 기사를 무차별 폭행해 버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까지 났습니다. 네, 정류장이 아닌 곳에 버스를 세워달라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는 게 폭행의 이유였습니다. 강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내버스가 정류장을 출발해 천천히 움직입니다. 그런데 한 남성이 운전석의 기사를 향해 다짜고짜 주먹을 마구 휘두릅니다. 버스가 휘청거리며 손잡이도 앞뒤로 흔들립니다. 뒷좌석에 있던 학생들이 달려와 말려보지만 남성은 학생들을 밀치고 무차별 폭행을 이어갑니다. 친구가 딱 와가지고 팔에 잡았거든요. 그걸 말려. 그러면 뭐 하시는 거예요? 막 하고 버스가 진짜 전복될 것처럼 막 갑자기 뒤집어질 것처럼 엄청 흔들리니까 엄청 무서웠어요. 1분 넘게 이어진 폭행으로 앞을 볼 수 없었던 기사는 중앙분리대와 맞은편 차량을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가드레일 10m 정도가 부서졌고 철거된 현재 보시는 것처럼 텅 비었습니다. 시내버스 기사를 폭행한 뒤 도망치려던 남성은 시민들에게 붙잡혔습니다. 도망가시는 거 이제 시민들이 양쪽으로 잡고 막 주먹질 하시더라고요. 팔 안 나와 이러면서. 그리고 잡아가지고 경찰 오시고 해서 잡아가셨어요. 경찰은 50대 남성이 만취 상태에서 정류장이 아닌 곳에 세워달라고 요구했다 거부당하자 기사를 폭행한 것으로 파악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네, 북한이 새로운 무기 체계인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 주 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전격 도발을 감행한 건데 미국과 유럽연합 등 국제사회는 한 목소리로 규탄했습니다. 이루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건 어제 오전. 조선중앙통신은 미사일 총국 주도로 새로운 무기 체계를 시험했다며 두 개의 극초음속 비행체가 목표점을 강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 기종과 재원 등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요격이 어려운 극초음속 활공체를 탑재한 화성 11형일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다음 주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이뤄진 북한의 도발에 미국과 유럽 등 국제사회의 규탄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미국 방부는 언론 서면 인터뷰에서 북한은 불법적 행위를 자제하라며 한국과 일본을 방어하기 위한 미국의 공약은 철통같이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U 대변인은 SNS에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북한의 외교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일본도 긴밀한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このミサイル、警戒データのリアルタイム共有などを含め、日米間でこの緊密に連携して対応に万全を期している。 이번 발사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자 5월 마지막 도발 이후 167일 만입니다. 특히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의 회담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북한이 사전에 존재감을 높이려고 의도적으로 도발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TV조선 이루라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우리 해군도 첫 3,600톤급의 잠수함 장영실함을 공개했습니다. 우리 방산 기술이 집약된 것으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10발까지 발사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핵심 전략 자산인데요.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 등은 장영실함 진수식에 불참했습니다. 이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방산 기술이 집약된 차세대 잠수함 장영실함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하나, 둘, 셋. 과학 강군을 표방한다는 뜻으로 조선시대 과학기술을 선도했던 실학자 장영실의 이름을 따왔습니다. 길이 89m, 배수량 3,600톤으로 기존 최대 규모였던 도산 안창호급보다 더 크고 강해졌고 두뇌에 해당하는 전투 체계와 수중 목표를 알아내는 음파 탐지 성능도 대폭 개선됐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세계에서 세 번째로 잠수함에 리튬이온 전지를 탑재하면서 핵 추진 없이도 2, 3주 이상 자망이 가능해 노출 위험성을 줄였습니다. 장영실함은 우리 기술로 만든 세계 최고 수준의 디젤 잠수함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굳건히 지키겠습니다. 적의 미사일 방어망을 뚫을 수 있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인 SLBM을 최대 10기까지 탑재할 수 있어 한반도 해역의 주요 전략 자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운전 등을 거쳐 2027년 장영실함이 인수되면 우리 해군의 잠수함은 22대로 늘어 중국, 일본에 이어 아시아 3대 잠수함 보유국으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잠수함 전력 증강을 여러 차례 공언한 바 있는 북한도 2023년에 이어 지난 3월 핵 추진 전력 잠수함을 건조 중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TV조선 이태형입니다. 화제 이슈를 콕 집어 파헤쳐보는 아침의 픽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북한이 새로운 무기 체계인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세한 소식 김일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북한이 어제 새 무기 체계를 시험을 했고 2개의 극초음속 비행체가 목표점을 강타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발사된 게 뭐 화성 10일 다다, 10일마다 뭐 여러 가지 분석들이 네. 있었는데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예, 북한이 한국을 향해서 발사할 수 있는 것은 단거리 탄도미사일인데요. 그걸 통상 화성 11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화성 11형에는 화성 11 다시 가, 나, 다, 라, 마 이렇게 있어요. 예. 그래서 가나다라는 우리가 지금까지 북한이 시험 발사한 것을 다 이제 알고 네. 있고 북한도 공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화성 11-마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스칸데르라고 하는 KN-23 그러니까 화성 11-가형에다가 뭘 붙였냐 하면 탄두 부분에 극초음속 미사일을 붙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난번 10월 10일 날 북한이 그 당창건 기념일 열병식 때 공개는 했지만 아직까지 시험 발사를 한 적이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마 북한이 얘기하는 화성 11-마형 예, 해당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11-마가 맞다면 첫 시험 발사인데 네. 김정은 위원장은 참석을 안 했습니다. 어떤 의도라고 보십니까? 네, 원래 첫 시험 발사에는 참석을 안 합니다. 예. 그래서 김정은이 참가할 때는요, 딱 2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마지막 시험 발사 그리고 실전 배치 직전. 요때 이제 참가하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어제 첫 시험 발사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2-3번 또는 뭐 몇 번의 더 시험 발사가 있고 난 뒤에 최종적으로 실전 배치하기 직전에 김정은이 참관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네, 북한에서는 일단은 재원에 대해서는 네. 공개를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어떻게 추정을 해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이게 이제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북한이 이게 북한판 괴물 이렇게 예. 미사일을 쏜 게 아닌가. 그러면은 그게 이제 화성 11-4-4.5톤, 그러니까 탄두 무게가 네. 4.5톤짜리를 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우리 안규백 장관이 며칠 전에 우리의 그 현무5, 그러니까 탄두 무게가 8톤이죠. 한국형 괴물 미사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을 양산 단계에 들어갔고 올 연말에 실전 배치한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예. 여기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북한이 4.5톤을 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오늘 이제 북한의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의하면은 얘들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했다라고 그러기 때문에 화성 11-다형보다는 오히려 화성 11-마, 가나다라 마 할 때 마형일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예, 트럼프 대통령이 곧 방한을 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네. 북한이 미사일 발사 시기와 수위를 좀 조절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네. 미국의
비핵화 대신에 군축 협상을 노린 거다라는 분석이에요. 네, 이제 왜 그러냐면은 10일 날 북한이 공개한 것 중에서 화성 11-마형도 있지만 사실상 ICBM이라고 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화성 20행도 공개는 했잖아요. 예. 이거 아직까지 한 번도 시험 발사 안 했거든요. 그러면은 만일 미국을 압박할 목적이었다라고 하면은 화성 화성 20행을 시험 발사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발사하지 않고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미국과의 대화 여지를 남겨두었다 이렇게 보거든요. 예. 그래서 대화 여지는 북한이 얘기한 것처럼 비핵화를 털어버리면 언제라도 대화할 대화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걸 염두에 두고 이렇게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제 최근에 북한 동창리 위성 발사장에서 엔진 실험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10일에 이제 처음 공개된 신형 ICBM 화성모 20형, 지금도 방금 언급을 해주셨지만 시험 발사할 가능성, 준비 중인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시험은요, 엔진 시험하는 것은 이게 화성 20형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화성 20형은 고체 연료거든요. 그런데 지금 민간 위성에서 이렇게 포착한 걸 보면 거기서 수직 엔진 시험대에서 액체 연료 엔진 시험을 하고 있거든요. 액체 연료 엔진 시험을 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북한이 정찰 위성을 발사하기 위한 사전 징후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정찰 위성 발사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2023년에 두 번에 걸쳐서 정찰 위성을 발사했지만 한 번은 실패했고 마지막 11월 달에 발사한 건 성공했고 작년 5월 달에도 발사했지만 실패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3번 발사하겠다라고 그랬는데 한 번도 못했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 그걸 발사할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그래서 미국과의 협상 여하에 따라서 화성 20형 그리고 정찰 위성 발사 이 두 개의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자, 앞서 리포트로 같이 보셨지만 북한이 무력 도발을 감행한 어제 한국 해군의 첫 3,600톤급 잠수함이죠. 장영실함의 진수식이 열렸습니다. 어떤 잠수함이고 앞으로 한반도 안보에 어느 정도 보탬이 될 거라고 보세요? 우리가 이제 장보고급 그러면 3,000톤급 이제 잠수함을 얘기하거든요. 3,000톤급 잠수함은 배치 1이 있고 배치 2가 있습니다. 그래서 3,000톤급 이렇게 장보고 3 배치 1 같은 경우는 안창호함, 안무함, 신채호함 이것은 이제 실전 배치대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거고요. 어제 진수식을 갖춘 것은 장보고 3 배치 2라고 하는 장영실함입니다. 이거는 3,600톤급이죠. 탐지 능력과 타격 능력이 아주 뛰어나고요. 은밀성과 생존성이 아주 뛰어납니다. 게다가 지금까지는 이제 납으로 이렇게 이제 축전지를 이용을 했는데 리튬 이온으로 바꿨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망 시간이 늘어납니다. 수직 발사관이 그전에 배치 1 같은 경우에는 6개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10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북한의 잠수함 전력에 대응한다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상 킬 체인의 핵심 전력으로서 운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어제 진수식에 이재명 대통령이 불참을 했습니다. 역대 대통령 중 처음이라고 하고 국무총리, 국방장관도 참석을 하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예, 아무래도 이제 에이펙이 한 일주일밖에 안 남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참여하는 국가들도 21개 회원국이고 전 세계가 이제 한국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는데 이런 시기에 이제 이런 그 장영실함을 공개하는 것 자체가 아마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게 좀 부담이 됐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라고 하면 에이펙이 끝나고 난 뒤에 대통령이 좀 참석한 가운데서 진수식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북한 같은 경우에는 10일 날 사실상 이게 야간 열병식을 통해서 11개 국가를 초청해서 이렇게 자신들의 군사력을 과시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장영실함의 공개를 통해서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서 진수식을 함으로써 이런 억제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필요는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조금 아쉬움은 있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에이펙이 좀 고려가 됐다고 하더라도 좀 시기를 조절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좀 아쉬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이태경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여성들만 참가할 수 있는 소타기 경주인데요. 스위스에서 펼쳐진 독특한 행사입니다. 현장 모습 사진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스위스 알프스의 플럼저베르크 지역인데요. 알프스의 그림 같은 풍경을 배경으로 카우레이스 그랑프리에 참가한 여성들이 대회를 준비합니다. 이 대회는 오직 여성만 참가할 수 있는 대회인데요. 현장을 찾은 관람객들의 응원을 받으며 힘차게 달려나갑니다. 네, 소를 타는 경주라니 이 지역의 특징과 관련이 된 행사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알프스 지역은 소와 관련된 목축업과 농업이 활발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소와 관련된 다양한 행사가 많다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이 행사는 여성의 스포츠 참여를 독려하고 전통과 현대 스포츠가 결합된 것으로 의미를 지닙니다. 지역 경제와 관광 산업에도 긍정적인 반응을 준다는 평가를 얻고 있습니다. 네, 전통과 현대를 잇고 재미까지 챙긴 모습이었던 것 같네요. 지금까지 아침 현장이었습니다. 오늘은 가을의 마지막 절기 상강인데요. 상강은 아침 저녁의 기온이 내려가고 서리가 내리기 시작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반짝 추위가 물러가고 계절의 시계가 제자리를 되찾겠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이 11.8도, 대전은 10.6도로 어제보다 3도에서 5도가량 높아 다소 포근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오늘도 비가 내립니다. 내일까지 강원 영동 북부에는 최대 100mm 이상, 그 밖에 강원 영동 지역에는 20에서 80mm의 호우가 예상됩니다. 오늘 전국 하늘 대체로 구름이 많겠고요. 모레까지 해안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할 텐데요. 한낮에 서울이 19도, 대전과 청주가 21도, 부산은 22도 예상됩니다. 강원 영동은 주말까지 비가 내리겠고요. 다음 주 초반에는 다시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박선민입니다. 이상으로 목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